안녕하세요. 인생코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최근에 경제기사를 보던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간 소비층이 사라졌다. 근데 제가 사실 딱 이 기사를 보면서 과거에 인상 깊게 봤었던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중간 소비층이 사라졌다는 부분을 보면서. 물론 이 부분이 하루 이틀 진행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일본 사회에서도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사회적인 통찰을 담은 책들이 몇 가지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책은 이제 바로 이제 하류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하류사회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국도 양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책을 가볍게 소개를 좀 드리고 제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소비층이 사라졌다라는 기사에서는요, 주로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다뤘어요. 특히 고령이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규모가 영세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소비 양극화로 인해서 서민이나 중산층을 타겟팅으로 했던 그 가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반대 차례를 한번 봤어요. 백화점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 특히 백화점 중에서 상위 점포 있죠? 이 백화점 중에서도 상위 점포, 이 상위 점포의 경우에는 점점 전체 백화점 매출에서 이 상위 5개나 상위 10개 점포의 매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비율이. 백화점 빅5 상위 10개 점포 매출이 전체 47%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런 소비가 늘어나고 있죠. 편의점 중에서 즉석식품이나 이 특정 상품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 다이소 같은 회사들은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굉장히 중저가의 제품들을 주로 구비를 해놓고, 질은 괜찮은 이제 중저가의 제품들을 구비해놓고 이 부분을 판매를 하는데, 양극단에 있는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이 하류사회라는 책은 뭐냐? 하류사회라는 책을 저술한 이 저자는 미우라 아츠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저자는요, 사회학자나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자기의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책에서는 중류층이라고 해요. 어느 순간부터 중류층을 타겟팅으로 한 상품들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발견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걸 통계로 뽑아보니까 더욱더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이나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했고, 이게 2006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빨리 읽고서 적용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은 이 책에서 중류층을 상대로 한 제품이 안 팔리게 됐다라는 거를 2000년대 중반쯤에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사회의 경우에도 중산층이 두터웠던 사회로 인식이 됐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보통 1960년대부터 한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일본의 경우에는 버블 이전까지는 초호황인데다가 중산층이나 중류층이 계속해서 두터워지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한국의 경우에도 사실 IMF를 기점으로 해서 빈부격차가 늘어났다고 많이 보지만 그 전까지 90년대 초중반까지는 계속해서 분배나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인 거죠. 일본의 경우에는 중산층을 상대로 하고 중류층을 타겟팅으로 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판매 매출이 증가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도 같이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출도 하고 이제 내수적으로도 판매를 하고 이게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중산층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제품들이 계속해서 매출도 증대하고 하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으로 직결이 됐고요. 중류층을 상대로 한 판매가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로 변모를 했다는 거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중류층을 상대로 해서는 이제 매출을 증대시키기 어렵다고 하면서 책의 서두에 계산을 해봅니다. 하류나 중류, 상류를 이제 퍼센트, 비율로서 나누고 여기에 어떤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는지를 분석을 하는데, 점차 이 상류층을 타겟팅으로 해서 판매를 할 때 훨씬 더 높은 이익의 증대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를 역설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는 제가 오늘은 많이 다루지 않을 건데, 이 결혼 시장, 특히 여성의 어떤 결혼, 남성의 결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 하도록 하고요. 책에서 사실 주요로 다루는 거는 이 하류 사회, 그러니까 중류층 중에 하류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류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뭘로 보았냐면 의욕의 상실로 보았습니다. 이 의욕의 상실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의욕, 학습의욕, 발전의욕,
관계 의욕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많이 느껴지죠. 근데 일본은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분석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 2000년대 중반에 30대 초반 세대의 경우에 하류화 경향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단순히 소비에 대한 어떤 논의로 진행을 했다가 세대에 대한 논의로 가느냐, 사실은 이거는 그 세대가 향후에 보여줄 소비 여력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 거예요. 20대나 30대를 분석하지 않으면 향후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여줄 소비 패턴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세대의 특성이나 이런 거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던 거고요. 이러한 그 하류화 경향, 이 하류화 경향에는 사실은 뿌리 깊은 계층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이제 진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저는 이 하류화 경향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한국에서도 계층화로 인한 소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으로 시야가 제한된다라는 거를 이제 소비 계층의 양극화로서도 설명할 수 있고, 아까 의욕의 상실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봐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같은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나 전망이 다를까, 그리고 보는 시야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에서는 막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다이소든 아니면 이제 상위를 상대로 하는 백화점이든 한쪽에서는 매출이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어요. 이러한 소비의 계층화함이 이제 의욕의 상실의 경우에는 사실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이 개성과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일본 젊은 세대들의 특징으로서 거론되던 게 뭐냐면, 하류화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개성과 나다움을 추구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돈도 있어야 되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개성이든 나다움이든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그때 당시 이제 이 책에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세대의 경우에는 성별을 불문하고 어떤 설문조사 등을 진행을 했을 때 화려화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개성과 나다움에 대해서 중시한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자기다움은요, 이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개성의 특질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통 이 나다움이나 자기다움을 엄청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간혹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일을 세상의 기준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처리를 하면서 나다움이나 개성 같은 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다움이나 개성이 사실은 자기 합리화로서 작용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일을 나다움으로 해석을 해서 이 나다움의 기준에 따라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기본적인 그 기준치 이런 거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무서운 게 뭐냐면, 나다움이라는 거가 그냥 내 시야나 내 기준일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사실 그냥 내 기준으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이거를 개성이나 나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단어의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계속해서 하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로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상대방이나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내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성장하고 싶거나 발전하고 싶다는 욕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고정화하고 나다움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일을 맞춰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주변인들의 인정을 받기는 어렵고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다음은 바로 무슨 스텝이냐면 가난해지거나 계층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대에 따라서 개성이나 나다움이라는 말도 사실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개성이나 나다움을 추구를 하는 게 오히려 상류층이 아니라 하류층의 특징일 수도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개성을 추구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하류층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다음 의미는 뭐냐면 자기객관화의 결여라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많은 대가를 바라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도 불만족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의욕의 상실이라고. 근로의욕이든 학습의욕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사고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족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의욕의 상실이라는 부분은 이거에 만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체념이나 그냥 불만족에서 기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개성과 나다움을 추구한다는 뜻은 뭘까? 그러니까 내가 이 내 삶에서 주요한 가치로 개성과 나다움을 추구한다. 현재는 개성과 나다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내가 충족되지 않은
내가 부족하고 되게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나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걸 추구한다는 뜻은 개성과 나다움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추구하면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사실 하나의 방어 기제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나다움이나 내 개성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론은 뭐가 되냐면 고집만 세지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너 삶은 너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이거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네 삶과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배울 게 있거나 흡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흡수를 하거나 좀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성과 나다움이라는 게 타인의 어떤 정보나 타인의 가르침, 타인의 어떤 발전적인 부분을 흡수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방어 기제의 일종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나 진정한 소통이 정말 서로 좋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소통의 경우가 점점 감소할 수가 있고요. 나다움이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내 성장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배울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나답게 살 거야. 내 개성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나를 만날 이유가 뭘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나 적어도 내 말이 통하거나 의미가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지, 개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과 멘토가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사람들이 만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개성을 추구하거나 나다움을 추구하는 게 어떨 때는 이로울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려면은 이 개성과 나다움보다는 타인에 대해서 내가 좋은 정보나 어떤 이런 걸 흡수하려고 하고 내 개성의 추구보다는 타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비의 계층화로 다시 넘어오면은 우리의 생존 방식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중산층을 타겟팅으로 한, 서민층을 타겟팅으로 한 어떤 사업체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뭘까요? 이 회사가 오래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겠죠. 회사가 생존을 해야 나도 생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 회사는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소위 말하는 이제 상류층을 타겟팅을 해서 무언가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저가 제품을 정말 효율적으로 공급하면서 판매하고 있는지, 이런 흐름에서 굉장히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멀어지는 회사라고 하면은 우리의 진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가. 우리가 투자를 하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든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할 때 이런 양극화로 가고 있음을 인지를 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지 저는 좋은 투자나 좋은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로서든 아니면 투자자로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양극화되는 사회, 이 양극화 사회는 보통은 성장 사회라기보다는 침체 사회나 저성장 사회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사회가 사실 저성장으로 접어들고 있죠.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실 내가 뚜렷하게 어떤 근로의욕이나 어떤 의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그냥 같이 가니까 따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흐름이 올라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주 특별하게 노력을 하고 이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성장할 수 있고 나의 삶도 점점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먼저 경험하였듯이 한국도 저성장 사회가 되었고요. 사실 되었다고 봐야죠. 이 저성장 사회가 되었고 또는 침체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례를 지향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내가 성장하고 싶다는 의욕을 특별하게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낙오되거나 전체 흐름이 하류로 떨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 접어들면은 노력하거나 의지로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만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올라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양극화가 극심해지기도 하는데, 이 중 어떤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본인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쪽을 선택하든 맞습니다. 다만 적어도 이런 사회에서 내가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이런 다이소 같은 사례를 봐도요. 그 기회를 발생을 했을 때의 사고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남들이 다 절망하고 침체로 빠졌으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남들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밟힐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더 심해질 양극화 사회에 대비하는 모습으로서 여러 가지 이전 소비의 부분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고, 침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의욕의 상실 쪽으로 가니까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의욕을 가진 사람들은 돋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처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